안녕하세요. 교육학 밥친구 이수쌤의 맛있는 교육학. 오늘 살펴볼 학자는 가내입니다. 가내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예요. 매 시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내는 진짜 중요한 학자입니다. 당장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학자고, 오히려 왜 지금까지 논술형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을 먼저 보면 객관식일 때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논술형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내의 이론 중에서는 무엇을 좀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5가지 학습 영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9가지 수업 사태. 이 2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특강에서는 빠졌지만 뭐 더 중요하냐면 이제 학습의 조건.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외적 조건, 그 다음에 내적 조건. 이것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2가지는 어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냐면 수업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학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수 학습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에디 모형이라던가 뭐 디카케리 모형이라던가 이런 교수 설계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과제 분석을 하게 될 때 5가지 학습 영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하위 기능 분석 방법들이 거기에 적용이 되면서 요 비단, 가내, 이론 5가지 학습 영역,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9가지 수업 사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수업 사태를 9개로 제시를 한 거예요. 수업 사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수업 상황, 이걸 9개로 나눈 거예요, 단계를. 교실에 들어가서 나가기 전까지 교사가.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단계, 한 단위의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단계에 맞춰서 교수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9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9단계를 다 외워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다가 이렇게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9가지 수업 사태를 말하시오! 그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암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합격했어요. 교단에 섰어요. 그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하고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전이의 파지를 높일 것인가까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면서 교육학자입니다. 학습 이론과 수업 설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고등학생 때 심리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대요. 근데 꿈을 이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심리학이 인간 삶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연설을 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이제 학습의 조건이라는 저서를 저술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우리 다루게 되는 특강에서는 빠지지만 5가지 학습 영역, 9가지 수업 사태 외에도 학습의 조건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학습의 조건이라는 거는 가내의 대표적인 저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의 이론도 이제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5가지 학습 영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고, 이제 이어지는 특강에서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자, 5가지 학습 영역이죠. 그럼 학습 영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이게 놓치기가 참 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학습의 영역, 학습의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 성질, 특성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를 5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5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5가지 학습 영역을 물을 때 5가지 학습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목표의 유형이라던가 학습 결과의 유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의 영역을 5개로 카테고리를 나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골의 카테고리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네? 자, 그러면 학습 결과는요. 학습 결과가 곧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달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학습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로 물어봐도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5가지 학습 영역은 뭐냐면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의 카테고리를 5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정보입니다. 언어 정보는 언어로 된 정보입니다. 쉽죠? 그래서 정보를 진술하거나 말하는 능력, 즉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언어 형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언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과 사건들을 구술하거나 뭐 쓰거나 타이핑하거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무엇에 관한 지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이건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넣는 거죠. 아,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누가 또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니? 그러면 아, 1592요 라고 이렇게 꺼낼 수 있으면 그게 언어 정보인 거예요. 아이브 구성원의 이름. 요것도 언어 정보입니다. 너 아이브 알아? 아이브에 뭐 누구누구 있는지 알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면 장원영 있고 뭐 안유진 있고 이서 있고 또 누구 있죠? 가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언어 정보인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거는 조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언어 정보는 그냥 넣었다 빼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지적 기능하고 되게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1년 내내 혼동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 건데 넣었다 빼기. 뭔가 머리를 써서 내가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게 언어 정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 그럼 구해봐.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 구했다. 그럼 그건 언어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 어떤 그런 인지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뭔가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했다가 재생하는 것. 이게 언어 정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능입니다. 언어 정보를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이유가 요거랑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적 기능은 지적이에요. 지적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한다. 그게 바로 지적 기능입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상징을 이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간혹, 종종 이 표현을 볼 수 있어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 그럼 그게 다 환경과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징을 이용한대요. 숫자, 문자, 단어,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해요. 계산을 해요. 그럼 그게 뭐다? 지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아, 문자, 단어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머리를 써서 글을 쓴다.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지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적 지식 혹은 방법적 지식에 해당된다. 무엇을 안다는 것과 달리 무엇을 안다는 건 뭐였었어요? 언어 정보였었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뭐다? 이게 지적 기능이에요. 어떻게? 뭐뭐 하는 법을 안다. 이게 지적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24온스를 파운드로 환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머리를 써서 바꿔야 되죠. 뭔가를 하죠. 문장에서 단수 주어에 맞는 단수 동사를 쓰는 것.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적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랑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 기능은 위계가 있어요. 학습에 위계가 있습니다. 위계가 있다라는 건요,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조직 같은 데서도 뭐 위계가 있다라 그러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식적으로. 근데 학습에도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개념이 있고 위에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위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상위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걸 알아야, 밑에 걸 알아야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위 기능을 알아야 상위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수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지 분수를 풀 수 있어요.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으려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겠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으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아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 기능이 되는 거고 이걸 알았어.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덧셈 뺄셈 할 수 있어.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어. 분수할 수 있어. 방정식 풀 수 있어. 요렇게 위계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위계를 이제 학습 유형에 따라서 8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4가지만 볼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해결학습 이 4가지만 볼 겁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신호학습, 자극반응학습, 연쇄학습, 언어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발달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부터 좀 학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변별학습부터 문제해결학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별학습이 가능해야 개념학습도 가능해지고, 그렇죠? 개념학습 변별을 못하면 개념학습이 안 돼요. 개념을 알아야 원리학습이 가능해지고,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변별학습이에요. 변별학습은 변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별이 뭐죠? 다르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게 아니네. 얘랑 얘랑 다른 거네.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변별학습입니다. 그냥 아주 쉬운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F하고 영어에서 P 발음 구별하는 거 어렵잖아요. 한국인도 많이 틀리잖아요. R하고 L 발음 이런 거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 변별입니다. 소나무랑 전나무 비슷하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것 이게 변별입니다. 또 뭐 있냐면 저는 그 알파벳 소문자 어렸을 때 알파벳 소문자 배울 때 그 너무 힘들었어요. 소문자 배울 때 너무 이거 2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T랑 F 쓰는 것도 너무 헷갈리고 P랑 Q 쓰는 것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꾸로 썼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뭘 못했어요? 변별을 못한 거죠. 그럼 변별을 못하면 개념학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르다는 걸 아는 게 변별학습입니다. 그럼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얘네 둘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진다? 개념학습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그냥 생각 안 하고 쓰잖아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개념이라는 건요. 공통된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이 이루어져야 개념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자, 얘랑 얘랑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얘랑 얘도 다르네? 얘랑 얘도 다르네? 그럼 다 구분했죠? 봤더니 얘네들끼리는 비슷해. 그럼 얘네들끼리 한 카테고리로 묶자. 얘네들끼리 비슷해. 얘네들끼리 한 카테고리로 묶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개야. 얘네들은 비슷한 특성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고양이야. 이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막 있어요. 그림 정말 잘 그리죠?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얘랑 얘는 생긴 게 달라. 얘랑 얘랑 다르네? 얘랑 얘랑 다르네?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변별학습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얘네들끼리는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묶자.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 얘네들끼리 비슷한 것 같아. 얘네들끼리 묶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개예요. 얘가 뭐예요? 놀랍게도 가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별을 바탕으로 이제 공통된 속성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은 변별학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개념학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가지 이상의 개념과의 관계를 진술하는 게 바로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원리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그 원리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을 알아야 원리가 가능하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변별학습부터 봅시다. 저는요. 얘랑 얘가 다르다는 거를 알아요. 얘랑 얘는 다르게 생겼는데 얘랑 얘도 다르게 생겼어요. 저 구분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변별이 가능해졌죠. 그 다음에 변별이 가능해지면 뭐가 가능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원,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놓고 봤더니, 생긴 모양이 조금씩 이제 다 달라. 내가 얘네들을 굴려봤거든? 굴려봤더니, 얘는 굴렸더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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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막 다 걸려. 얘는 턱, 턱, 턱. 좀 더 크게 움직여. 얘는 굴렸더니 그냥 또로록 하고 움직여. 그럼 그게 뭐예요? 얘네들 관계를 봤더니,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잘 굴러가네? 그게 뭐예요? 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파악했으면 뭐가 가능해진다?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광범위하고 다양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정기적금의 이자를 계산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축제를 계획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자가 늘어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자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그게 원리고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별학습, 개념학습, 원리학습, 문제해결학습, 학습의 위계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전략입니다. 자, 인지, 머리를 씁니다. 사고죠? 전략, 내가 어떻게 머리를 써야 효과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전략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학습 과정, 기억, 사고 과정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학습자가 사고 기법, 문제 분석법, 문제 해결법 등을 학습해서 자신의 내적 인지 과정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초인지적 사고 기능이다. 그래서 인지 전략은 초인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초인지, 다른 말로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얘기합니다. 메타인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메타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메타인지가 뭐죠? 메타인지, 초인지, 상위인지 다 같은 말입니다. 인지, 사고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냐면 초, 메타, 상위 이런 말이 붙어요. 근데 다 뭘 의미해요?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인지, 인지를 초월했다. 메타인지,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상위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사고에 대한 사고다. 앞에서 지적 기능도 머리를 쓰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지 전략에서 쓰는 머리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있네? 지금 잘하고 있네? 요렇게 보고 그럼 바꿔야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게 인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자신의 학습 과정, 기억, 사고 과정을 관리하는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이제 효과적인 인지 전략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인지 전략이 뭐냐면요. 우리 그 청킹이라고 얘기하죠. 두문자법. 내가 학습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죠. 그런 것들도 인지 전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라는 나의 사고 과정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것 같아. 이 방법 써야 되겠다. 라는 게 인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먼저 볼게요. 원소 주기율표를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원소 주기율표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외워요? 또 라떼 나왔어요. 라떼는 뭐 크카나마, 아라, 천리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웠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좀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서브노트 만들 거야. 근데 나는 노트를 좀 나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썼더니 좀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나만의 노트 필기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인지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쇼핑을 해야 되는데 좀 쇼핑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막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그러니까 나는 쇼핑을 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했더니 훨씬 더 좋더라. 인지 전략이에요. 나의 사고를 관리했잖아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게 바로 인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 전략은 어떻게 길러지냐면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잖아요. 내 사고를 관리를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공부할 때도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이론만 외울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때도 좀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공부할 때 잔소리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지 전략이에요. 이걸 쓰라고. 그러니까 그냥 책 줄줄줄 이거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늘어난대잖아요. 계속 연습하면.
그게 바로 인지 전략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태도예요. 태도는 중요해요. 언어 정보도 중요하고 지적 기능도 뭐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목표로 설정했을 때 이거 목표의 유형이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목표의 유형들이 지적 기능에 많이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태도라는 거는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헷갈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 개념을 봐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태도는 뭐냐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개인의 선호 경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럼 뭐냐면 개인의 선호 경향성,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선택할 때요, 나는 헬스가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요가가 좀 더 좋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선호 경향성이에요. 그러면은 헬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헬스를 선택할 것이고 요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요가를 선택하겠죠. 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와닿지 않죠? 그게 태도라고?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요새는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어. 그럼 나는 중국어 선택할래. 난 일본어 선택할래. 난 일본어가 더 좋으니까. 그게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태도랑 개념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도는 법을 존중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약간 이런 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볼까요, 예시? 취미생활의 선택, 요것도 태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개념, 요런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이 태도인 거죠. 그럼 결국엔 이것도 뭐냐면 개인의 선호 경향성에 따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단횡단하는 걸 더 좋아해요. 내가 신호등 기다려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것보다 나는 그냥 이제 차 없을 때 눈치껏 후다닥 뛰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무단횡단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나는 횡단보도 다 기다렸다가 신호등 다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로 좌우 살피면서 걸어갈 거야. 난 그게 더 좋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선택할 거야. 태도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의 선호 경향성에 따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태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정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태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연습한다고 해서 학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횡단보도 건너야지. 파란불일 때 건너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냐면 개인이 수행한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 또는 대리적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불일 때 손을 들고 건넜더니 어머, 너 정말 착한 어린이구나.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우리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그 행동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대리적 강화에 의해서도 학습될 수 있어요. 대리적 강화라는 건 뭐예요? 강화를 받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거예요. 나 옆에 그냥 서 있었는데 나는 빨간불 때 건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파란불이 딱 되니까 손을 들고 딱 건너왔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얘를 다 칭찬해 엄청. 그럼 어떻게 돼요? 저렇게 파란불일 때 손 들고 건너면 칭찬받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운동 기능입니다. 운동 기능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근육의 움직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육을 쓰는 거. 그래서 운동하는 거 말 그대로 테니스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이 운동 기능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테니스 치거나 체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쓰잖아요. 자전거 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테니스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인지적 기능을 수반하는 거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인지적 기능을 수반해서 근육 활동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것. 그래서 운동 기능이라는 거는 행동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기능이 이제 향상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춤 같은 거 배울 때도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고 예시에는 옷 입는 거, 세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리를 써서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운동 기능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학습 영역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예도 살펴봤고 다 알았지만 일단은 요 명칭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막 하반기 됐어요. 막 9월, 10월 됐는데도 이거 틀리게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요게 헷갈려요. 기능을 써야 되냐, 전략을 써야 되냐, 정보를 써야 되냐,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막 언어 기능, 지적 정보 이렇게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입니다. 그러면 언어 정보라는 건 뭐다? 정보의 진술. 그러니까 기억했다가 다시 내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거나 그냥 다시 꺼낼 수 있는 것. 그게 지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지적 기능은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지 전략은 나의 학습 과정이나 기억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만 버리고 공부 효율적으로 못 하잖아. 이런 방법을 써보자. 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인지 전략이고, 태도는 개인의 선호 경영성에 의한 행동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운동 기능은 행동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의 첫 번째 이론 5가지 학습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